딱 5냥 내고 가져가시오. 장터에 인신매매꾼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그의 발치에 온몸에 멍과 상처투성이, 거구의 여종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소. 그럼 내냥.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저런 뚱뚱한 여종, 밥만 축낼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때 한 선비가 나섭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미쳤구나. 저런 돼지 같은 걸. 그날 전 재산 5냥으로 여종을 산 선비는 바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돈이 기적을 만들 줄은.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 외곽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이경수는 어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벌써 사흘째였지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경수는 급히 물수건을 가져다 이마에 올려드렸지요. 한때 벼슬아치였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후 이경수와 어머니는 이렇게 둘이서만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경수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일이나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경수는 여리여리한 체격의 힘도 약했어요. 농사일도 제대로 못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양반으로 통했습니다. 그날도 밭에 나갔다가 괭이질 몇 번 하고는 손에 물집이 잡혀 돌아와야 했지요. 이경수 나리, 그것도 일이라고 하시오? 죄송합니다. 에이, 저래 가지고 어찌 살려는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경수는 집으로 돌아와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어머니는 아프시고 일손은 달리고 집안 살림은 날로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때 문득 장터에서 여종을 파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람 하나 있으면 어머님 병고안도 하고 집안일도 할 텐데. 이경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전 재산 5냥.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경수는 장터로 달려갔지요. 장터 한 구석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신매매꾼이 여종 하나를 끌고 와서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종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 좀 봐. 돼지보다 더 뚱뚱하네. 저걸 사면 밥값이 얼마나 나올까? 게다가 온몸에 상처투성이야. 곧 죽을 것 같은데. 여종은 땅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거구의 몸집에 온몸은 멍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지요. 인신매매꾼이 화가 나서 여종을 발로 찼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이경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여종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저렇게 매를 맞다니. 이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이경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뭐, 이경수 나리가? 저 여리여리한 양반이 저런 뚱보를? 어머, 딱 어울리네. 둘이 잘 어울려. 인신매매꾼은 이경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지요. 나리, 장난하시오. 저것 먹이려면 쌀독이 금방 비오. 괜찮습니다. 5냥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오? 인신매매꾼은 얼른 5냥을 받아챘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팔을 잡아 이경수 앞에 밀어냈어요. 자,
가져가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이경수는 여종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여종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몸을 떨 뿐이었지요. 이경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바보, 5냥을 저딴 데 썼어.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수야, 저게 누구냐? 어머님을 돌볼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종의 거구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경수는 여종을 부엌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겨주고 밥을 내왔지요. 배가 고플 테니 드시게. 여종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이경수가 한 그릇 더 퍼주자 또 뚝딱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릇. 이경수 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것 좀 보거라. 세 그릇을 비운 여종이 마침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복녀입니다. 이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 좋은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이경수는 몰랐습니다. 이 5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이경수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벌써 새벽부터 복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경수가 부엌으로 가보니 복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는가? 예.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리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수는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나왔지요. 어머니의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상이 들어왔어요. 이경수와 어머니는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복녀도 부엌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이경수 어머니가 슬쩍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녀는 커다란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 먹고 있었어요.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또 한 그릇을 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릇. 어머니가 이경수를 보며 눈짓을 했어요. 경수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경수도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쌀독에 남은 쌀이 얼마 없었거든요. 복녀가 저렇게 먹으면 보름도 못 갈 것 같았지요. 점심때도 복녀는 3 그릇을 먹었습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경수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밥을 참 많이 먹는구나. 일을 많이 하면 배가 고픈 법이지요. 그래도 그날 저녁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이웃집 아낙이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어머, 들었어요? 이경수 댁에 온 그 여종 말이에요. 아, 그 뚱뚱한 여종. 밥그릇이 동이만 하대요. 한 끼에 3 그릇씩 먹는답니다. 어머나, 그럼 쌀독이 금방 비겠네요. 그러게요. 5냥 주고 사왔다는데 쌀값만 나가면 손해 아니에요. 아낙네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잘한대요. 뭘 잘해요? 밥을 저렇게 먹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경수, 날이 참 불쌍해요. 어머니는 아프시고 저런 밥도둑을 데려왔으니. 웃음소리가 우물가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밤이 되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서 복녀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무너져 있던 장독대를 살펴보더니 돌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이경수가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무너져 있던 장독대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경수 혼자서는 한 달이 걸려도 못할 일이었지요. 복녀, 혹시 내가... 예, 밤새 이 일을 했단 말인가. 복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경수는 복녀의 손을 봤어요.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가락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손이 다쳤구나. 괜찮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경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이경수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낮 복녀는 뒷밭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밭이었지요. 복녀는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경수가 1시간 괭이질을 하면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복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해가 지자 밭 절반이 일궈져 있었어요. 이경수가 일주일 걸려도 못할 일을 하루 만에 해낸 겁니다. 저렇게 일을 잘하다니. 이경수 어머니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복녀는 또 새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경수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일을 그렇게 하려면 배가 고플 게다. 감사합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다선냥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한 일 같았어요. 그날 밤 복녀는 또 밤새 일했습니다. 밭의 나머지 절반을 모두 일궜지요. 그리고 땔감까지 한 알은 패어 두었습니다. 이경수는 아침에 일어나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복녀, 너무 무리하지 말게. 괜찮습니다. 밤에는 좀 쉬어야지.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주인님께 빚을 졌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무슨 빚을? 내가 5냥을 낸 건 내 뜻이었네. 그 5냥이 소녀의 목숨입니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경수는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제는 편히 지내게. 여기는 내 집이야. 복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밥을 너무 많이 먹잖아. 맞아. 쌀값이 장난 아닐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경수 대밭 봤어? 깨끗하게 다 일궈졌더라. 장독대도 새로 쌓았다던데? 그거 다 그 여종이 한 거래. 어머, 혼자서.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비웃었지요. 그래도 돼지처럼 생겼잖아. 복녀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했어요. 이경수는 그런 복녀가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복녀가 일군 밭에는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 배추, 상추가 싹을 틀었습니다. 이경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지요. 경수야, 올해는 김장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다 복녀 덕분입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메주를 쓰고 소금물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손놀림은
서툴지 않았어요. 마치 전부터 해온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복녀, 장 담그는 법을 아는가? 예, 조금. 누가 가르쳐 주었나? 복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서. 이경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녀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복녀는 혼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회관을 새로 지으려는데 기둥으로 쓸 통나무를 옮겨야 했어요. 장정 5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큰 통나무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더 사람을 불러야 하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녀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복녀는 잠시 멈칫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녀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장정들이 복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5이 안 되는데 너 혼자 뭘 한다고? 그냥 가거라. 하지만 복녀는 통나무 앞에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 통나무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려던 찰나였지요. 복녀가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헉, 저게 뭐야?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구의 복녀가 큰 통나무를 혼자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정 5이 못 옮긴 통나무를 혼자서 옮기고 있었지요. 복녀는 통나무를 정해진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려 했어요. 잠깐. 마을 이장이 복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고맙네. 별 말씀을. 복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힘이 장난 아니네. 저건 사람이 아니라 곰 아니냐? 무섭게 생긴 게 힘도 무섭구나. 복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경수 대기어종, 장정 5 몫을 혼자 한대. 통나무를 번쩍 들었다며? 세상에 여자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신기한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수군거렸지요. 그래도 돼지처럼 생겼잖아. 맞아. 힘이 세다고 뭐가 달라져.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조심해야 한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전염병이 이 마을에도 들어왔지요. 가장 먼저 쓰러진 건 마을 이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이장은 황급히 한양으로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지만 한양은 너무 멀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오. 이장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서워 집 안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녀가 이장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녀가 돌보겠습니다. 복녀. 이장이 놀라서 복녀를 봤어요. 하지만 전염병이야. 너도 옮을 수 있어. 괜찮습니다. 복녀는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열을 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약초를. 내가 약을 아나? 조금.
복녀는 산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약초 한 알음을 안고 돌아왔지요. 복녀는 부엌에서 약을 다렸어요. 약을 환자에게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밤새 복녀는 환자를 돌봤어요. 다음 날 아침 환자의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눈을 떴어요. 이장은 너무 기뻐서 복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렸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세 사람이 더 쓰러졌어요. 전염병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구해오고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봤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복녀, 너무 무리하지 말게. 이경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주인님, 복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한 명 한 명 환자를 돌봤지요. 그 큰 체구와 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환자들을 옮기는 일을 혼자서 해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 덕분에 살았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수군거렸지요. 그래도 돼지처럼 생긴 건 변함없잖아. 복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경수는 복녀가 지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복녀를 부엌으로 불러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고생했네, 복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네. 복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를 조용히 마실 뿐이었지요. 이경수는 복녀의 옆에 앉았어요. 복녀, 예, 고맙네. 정말 고맙네. 복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복녀를 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복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야. 물론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복녀에게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부자 황진사가 이경수를 찾아왔습니다. 황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논밭도 많고 종들도 여러 부리는 부자였습니다. 이경수 나리 계시오? 아, 황진사 어르신. 이경수가 황급히 나와 인사했어요. 황진사는 마당을 둘러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대개 여종이 장정 10명 몫을 한다더군. 아, 그건 너무 과장된. 아니야, 내가 직접 봤소. 전염병 때 밤낮으로 일하는 걸 말이오. 황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경수 나리, 그 여종을 내게 파시오. 네, 열량을 주겠소. 나리가 산 값의 2배요. 이경수는 당황했어요. 복녀를 판다니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왜? 돈이 부족하다면 15냥을 주겠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경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녀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황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식구, 저런 뚱보를 식구라고? 복녀는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쯔쯔, 나리는 참 모르시는구려. 황진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종은 물건이요.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파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황진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냥을 주겠소. 이게 마지막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안 됩니다. 황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하지만 날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두고 보시오. 황진사는 휙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이경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복녀에게 황진사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황진사가 너를 사겠다고 했네.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거절했네. 복녀는 놀란 눈으로 이경수를 봤습니다. 주인님, 20냥이면 큰 돈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경수는 복녀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네. 복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황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 여종을 조사해라. 예, 왜 그러십니까? 힘이 저렇게 센 여자가 평범할 리 없어.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신복은 복녀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복녀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두 살폈습니다. 며칠 후 신복이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복녀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옷이 벗겨지는 바람의 등이 보였는데 등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문양 같은 거였어요. 신복은 그 모습을 황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등에 화상이 있다고? 예, 문양 같았습니다. 황진사는 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역적으로 몰린 윤판서 집안의 일족이 모두 잡혀갔었지요. 그때 윤판서의 외동딸도 함께 잡혔는데 고문을 받다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혹시 황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여종이 윤판서의 딸이라면 역적의 가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경수까지 역적의 가족을 숨겨준 죄로 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수의 집과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였지요. 더 조사해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신복은 다시 복녀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복녀가 이경수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어려운 책을 술술 읽고 있었지요. 평범한 종이 저런 책을 읽을 리 없어. 신복은 재빨리 황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 여종은 양반 교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아. 황진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 윤판서 사건 기록을 확인하자. 며칠 후 한양에서 온 사람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윤판서의 딸 윤설. 당시 15이었고 고문을 받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나이는 지금쯤이면 20살쯤 되었을 겁니다. 복녀의 나이와 딱 맞아 떨어졌어요. 황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저 여종이 윤설이야. 어찌 하시겠습니까? 관아에 알려야지. 황진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로 이경수도 함께 잡힐 거야. 그러면 그 집과 땅은 모두 몰수되지. 하지만 땅은 관아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관아 사또와는 내가 잘 아는 사이야. 적당히 나눠 가지면 돼. 황진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포졸들을 데리고 가서 복녀를 잡고 이경수는 역적을 숨긴 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내일 밤에 움직이자. 알겠습니다. 황진사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곧 이경수의 땅과 집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황진사는 몰랐습니다. 복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경수는 요즘 복녀가 자주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손이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복녀가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복녀를 많이 아꼈어요. 복녀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복녀는 이경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당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지요. 복녀, 이리 와서 앉거라. 예, 어머니.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벌써 2달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참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자가 어찌 살았을까. 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잡았어요. 복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이 종의 손을 잡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너는 이제 우리 집딸이나 다름없어. 복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이경수는 복녀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이건 시집이야. 읽고 싶으면 읽게. 복녀는 놀라서 이경수를 봤어요. 주인님께서 소녀가 그를 안다는 걸 알고 있었네. 이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재에서 책 읽는 것 봤거든. 복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가? 그를 아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소녀는 종인데, 종이든 양반이든 사람은 사람이야. 이경수의 말에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경수는 복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복녀, 내가 누구였든 상관없네. 나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복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주인님, 경수라고 부르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소녀는 종입니다. 이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게. 며칠 후 이경수는 우연히 복녀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녀가 물을 길러 가다가 넘어졌는데 옷이 젖으면서 등이 비쳐 보였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복녀. 이경수가 달려가 복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경수는 복녀의 등을 보고 멍해졌어요. 저건 보통 화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달군 쇠를 댄 것 같은 흔적이었지요. 복녀, 그 상처는? 복녀는 재빨리 옷을 여몄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저건. 이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문당한 자국 아닌가?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수는 복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주인님께 피해가 갑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이경수는 복녀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날 밤 이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복녀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 믿었지요. 한편 복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경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님은 좋은 분이야. 복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종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 복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역적의 딸.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윤 판서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복녀도 함께 잡혀 고문을 받았지요. 등에 달군 쇠를 댄 건 복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복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간수가 잠든 틈을 타 도망쳤지요. 그 후로 이곳저곳 떠돌다 인신매매꾼에게 잡혀 팔려 다녔습니다. 주인님을 만난 건 기적이야. 복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주인님께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주인님도 역적을 숨긴 죄로 잡혀갈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해.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요. 이경수는 복녀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복녀. 예, 주인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하게. 아닙니다. 정말. 이경수는 복녀의 눈을 봤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인님, 소녀는? 주인님을 만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경수는 복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내를 만난 게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황진사의 신복이 또 이경수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복녀는 그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위험해. 복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님과 어머님을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녀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어요. 설아,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해도 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꿈에서 깬 복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복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주인님을 지켜야 해. 복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님께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날 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경수와 어머니
복녀는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복녀는 부엌을 정리하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어요. 복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경수도 급히 밖으로 나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이경수, 역적을 숨긴 죄로 너를 잡는다. 황진사가 포졸 5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마당을 밝혔어요. 무슨 소리요? 저는 역적을 숨긴 적이 없소. 저 여종이 역적 윤 판서의 딸이다. 황진사가 복녀를 가리켰습니다. 복녀는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럴 리가. 이경수는 복녀를 봤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복녀, 소녀는 정말로 윤 판서의 딸입니다. 이경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황진사가 어이없다는 듯 이경수를 봤습니다. 역적의 가족을 숨겨준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시오? 복녀는 아무 죄도 없소. 죄가 없다니 역적의 딸이잖소. 복녀의 아버지가 역적이라는 증거가 있소. 이경수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황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아에서 역적으로 판결했소. 억울한 누명일 수도 있지 않소. 쯧쯧,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오. 저 여종을 잡아가라. 포졸들이 복녀에게 달려들었어요. 복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어머님을 부탁드립니다. 복녀. 이경수가 복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이경수 나리. 안 됩니다. 복녀는 우리 집 사람이오. 그럼 당신도 함께 잡아가겠소. 황진사가 손짓했어요. 포졸들이 이경수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녀가 포졸 하나를 번쩍 들어 옆으로 내던졌어요. 포졸이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다른 포졸들이 놀라서 멈칫했지요. 주인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복녀, 빨리요. 복녀는 이경수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포졸들이 쫓아왔습니다. 저것들을 잡아라. 복녀는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이경수는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복녀가 이경수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잠깐, 복녀. 복녀는 이경수를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도망친다. 포졸들이 뒤쫓아왔지만 복녀의 발이 훨씬 빨랐어요. 거구의 몸집이지만 힘이 세고 발도 빨랐습니다. 복녀는 어두운 산길을 마치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빠르게 달렸어요. 복녀, 나를 내려놓게. 너만이라도. 안 됩니다. 복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주인님을 두고는 못 갑니다. 이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녀의 등에서 복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어요.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놀던 곳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소녀의 외가가 이 근처였습니다. 복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폐사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절이었지요. 여기서 숨겠습니다. 복녀는 이경수를 내려놓았어요. 이경수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고맙네, 복녀.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복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소녀 때문에 주인님까지. 괜찮아. 이경수는 복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누구든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복녀. 이경수는 복녀의 눈을 봤어요. 내가 역적의 딸이든 판서의 딸이든 내가 복녀라는 건 변하지 않아. 복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주인님, 이제 주인님이라 부르지 말게. 하지만 경수라 불러주게. 복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소녀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니까. 이경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폐사 안은 추웠어요. 이경수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이경수를 봤지요. 주인님, 추우시죠? 괜찮네. 하지만 이경수의 몸은 계속 떨렸어요.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복녀는 이경수를 껴안았어요. 복녀의 큰 몸이 이경수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복녀, 체온을 나눠드려야 합니다. 이경수는 복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복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고맙네. 아닙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복녀의 품에서 이경수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복녀 역시 이경수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이경수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이경수를 안고 있었지요. 이경수는 복녀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해. 이경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녀가 역적의 딸이든 아니든 자신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녀도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인님, 복녀, 걱정하지 말게.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야. 이경수는 복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폐사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경수와 복녀는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버텼어요. 복녀는 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가에서 자주 놀았던 곳이었거든요. 복녀,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주겠나? 이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께는 말씀드려야겠지요. 복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소녀는 윤 판서의 외동딸입니다. 본명은 윤설입니다. 설아, 어릴 때부터 체격이 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소녀를 놀렸지요. 돼지, 뚱보, 괴물이라고.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만이 소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체격이 크다고 비웃지 말고 힘을 키우라고 하셨지요. 좋은 아버지셨구나. 예, 아버지는 소녀에게 무술도 가르쳐 주시고 학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소녀가 15 되던 해
아버지께서 역적으로 몰리셨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황진사와 같은 무리가 아버지를 모함했지요. 복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아버지는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이경수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도 함께 잡혀갔지요. 그때 고문을, 복녀는 옷을 살짝 벗어 등을 보여줬어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라고 달군 쇠를 댔습니다. 이경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소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시니까요. 장하구나, 정말 장해. 어느 날 밤 간수가 잠든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는 이곳저곳 떠돌았지요. 복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인신매매꾼에게 잡혀 팔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주인님을 만났지요. 복녀. 이경수는 복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주인님까지 위험해. 상관없어. 이경수는 복녀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봤어요. 너를 지키는 게 위험하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어. 복녀는 이경수를 봤습니다. 이경수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주인님, 이제 주인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설아. 이경수가 복녀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복녀는 깜짝 놀랐어요. 본명을 부른 건 아버지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주인님이 소녀를. 설아, 나는 내가 좋아. 이경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럴 리가. 정말이야. 처음 본 순간부터 내가 신경 쓰였어. 주인님은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니야. 이경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강하고 착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야. 복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경수를 봤어요. 소녀는 돼지처럼 생겼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나? 이경수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복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주인님, 경수라고 불러줘. 경수님, 님도 빼고. 하지만 설아. 이경수는 복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복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경수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경수도 복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지요. 밤이 되었어요. 추운 밤이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으니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설아. 우리 꼭 이겨내자. 경수. 님. 복녀는 아직 님을 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합니다. 복녀의 말에 이경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폐사 안을 비췄어요.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결심했어요. 주인님, 아니 경순이. 응, 소녀가 관하로 가겠습니다. 이경수가 깜짝 놀랐어요. 안 돼. 경수님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소녀 때문에 피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설아, 소녀는 괜찮습니다. 복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경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경수는 복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함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폐사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복녀는 이경수를 지키려 앞으로 나섰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포졸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경수와 복녀는 조심스럽게 밖을 봤지요. 그곳에는 관복을 입은 한 사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복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아 아가씨, 누구십니까? 복녀도 놀랐어요. 암행어사는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김상현입니다. 윤 판서님의 제자였지요. 김상현. 복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던 젊은 선비. 그가 김상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가씨이시군요. 김상현은 기뻐했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가씨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셨다니. 상현이 이제 어엿한 어사가 되었구나.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상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가씨, 스승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어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 이번에 이 지역을 조사하다가 황진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현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황진사는 윤 판서님을 모함한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뭐라고? 이경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진사는 당시 윤 판서님이 가지고 있던 귀한 땅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모함한 겁니다. 그런 복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상현이 복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윤 판서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김상현은 이경수를 봤어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소녀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복녀가 대답했습니다. 김상현은 이경수에게 깊이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를 구해주셔서. 아닙니다. 이경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오히려 설아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김상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남다르시군요. 복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김상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시지요.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날 김상현 어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황진사는 이경수와 복녀가 도망쳤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크크, 이제 이경수 댁땅은 내 거야. 황진사는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황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 황진사, 내 죄를 알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판서를 모함한 죄,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죄, 이경수의 땅을 빼앗으려 한 죄. 김상현은 하나하나 죄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황진사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황진사를 잡아갔어요. 황진사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억울하오. 증거가 다 있다. 황진사는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잘됐다. 아기는 벌을 받는구나. 김상현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윤 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이제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때 이경수와 복녀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이경수 날이다. 그리고 복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겼어요. 특히 복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녀, 아니 윤설 아가씨. 아가씨께서 판서님의 따님이셨다니.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복녀를 돼지 뚱보라고 놀렸던 게 생각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몰랐으니까요. 김상현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집안의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현은 황진사의 땅 문서를 꺼냈어요. 황진사의 재산은 몰수됩니다. 이 중 일부는 아가씨께 돌아갑니다. 복녀는 놀랐어요. 황진사가 가지고 있던 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김상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가씨. 복녀는 이경수를 봤어요. 이경수도 복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아, 이제 괜찮아. 예, 경순이. 며칠 후 복녀의 집안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아왔고 황진사의 땅 일부도 복녀에게 넘어왔어요. 이경수 어머니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경수야, 이게 다 복녀 덕분이구나. 예, 어머니. 5냥, 고작 5냥으로 이렇게 큰 복을 얻다니. 어머니는 복녀를 불렀어요. 복녀, 아니 설아. 예, 어머니. 우리 경수와 혼이 나지 않겠나? 복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경수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너도 설아를 좋아하잖니? 그렇지만. 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잡았어요. 설아,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복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소녀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사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야. 이경수도 복녀의 손을 잡았어요. 설아, 나와 결혼해줘.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과거에 복녀를 놀렸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복녀는 이경수 옆에 서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혼인 후
이경수와 복녀는 함께 집안을 일궜습니다. 복녀의 재산과 힘, 이경수의 학식이 합쳐졌지요. 복녀가 일군 밭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은 소문이 났고, 이경수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몇 년 후, 이경수와 복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경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경수야, 서라. 예, 어머니. 다섯냥. 고작 다섯냥이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경수가 그날 복녀를 사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경수는 복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다섯냥이 이렇게 큰 복을 가져올 줄은. 복녀도 이경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소녀도 몰랐습니다. 그날 주인님께서 소녀를 사주지 않으셨다면 주인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불러야지. 이경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장터 한 구석에서 시작된 기적. 다섯냥이라는 작은 돈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 사람이 한 집안을 살렸고, 그 집안이 마을 전체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정한 복은 마음씨에서 나오는 거야. 다섯냥에 굴러온 복덩이라더니 정말 복덩이였네. 이경수와 복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 회자되었답니다.